살인적인 폭염이 도시를 집어삼킬 듯 내리쬐던 오후, 27의 젊은 전도사 강서연은 두 명의 악랄한 부패 경찰에게 앞길을 가로막혔다. 갈취와 폭력, 그리고 고위 관료까지 연루된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 이것은 숨막히는 긴장감과 용기, 그리고 도시의 그림자 속에 매달린 미스터리에 관한 이야기다. 그날 오후, 인천의 구도심은 거대한 찜통 같았다. 자결하는 태양은 건물 지붕을 거세게 내리쬐었고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가로수의 그림자마저 날카롭게 뒤틀어 놓았다. 거리는 차량의 소음과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숨막히는 열기 탓에 모든 움직임이 무겁게만 느껴졌다. 27살의 젊은 전도사 강서연은 자신의 낡은 흰색 대림 스쿠터를 타고 묵묵히 이 열기를 가르고 있었다. 스쿠터 뒤편 짐칸에는 시장에서 갓 사온 신선한 채소와 쌀, 그리고 저녁 찬거리로 쓸 고등어가 담긴 바구니가 매달려 있었다.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차분하게 정면을 향해 있었다. 서연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 아니었다. 시장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많은 이들과 교감한 뒤 홀로 바람을 맞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독이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은 바람 한 점 불지 않았다. 땀으로 축축해진 옅은 하늘색 원피스가 몸에 달라붙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스쿠터가 나아갈 때마다 겨우 생기는 미미한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돌려 시장 주변에서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자판을 정리하는 상인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들, 그리고 뜨거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저 빨리 집에 도착해 이 지독한 더위와 피로를 씻어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그 차분한 표정 뒤편으로 그녀는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평소라면 순찰차가 자주 오가던 길목이 이상할 만큼 한산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비워놓은 공간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간혹 마주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은 그녀를 짧게 쳐다본 뒤 서둘러 시선을 피했다. 서연은 애써 그 기분을 떨쳐내려 했다. 그저 우연히 한가한 날이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예감 같은 희미한 불안감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항상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뜨거운 도시의 도로 위를 달리는 그녀의 작은 발걸음이 그녀를 얼마나 어둡고 깊은 사건 속으로 이끌고 있는지. 그것은 단순히 젊은 전도사로서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사건이 아니었다. 권력의 제복 뒤에 웅크린 거대한 어둠의 실체를 벗겨낼 끔찍한 음모의 시작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불길한 기운이 감돌던 도심의 한 교차로, 이글거리는 태양열의 아스팔트가 번들거렸고 그 길 한가운데에 버티고 선 두 거구의 사내는 누구든 가까이 오기를 꺼리게 만들었다. 박철민과 김동철. 이미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악명 높은 두 명의 부패 경찰이었다. 그들은 위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낡고 구겨진 갈색 경찰 제복을 입고 거만하게 서 있었다. 안전조끼도 공식적인 단속 표지판도 없었다. 오직 길을 지나는 누구든 위협하는 그들의 강압적인 태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더 이상 법의 수호자가 아니었다. 그저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어두운 그림자일 뿐이었다. 박철민이 재빠른 동작으로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다. 흰색 스쿠터를 몰던 서연은 반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스쿠터를 갓길에 세웠다. 그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전도사로서 늘 법규를 준수하려 노력했고 차량 등록증과 면허증도 항상 소지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저 간단한 검문일 것이고 곧 집으로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두 남자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 박철민의 시선은 날카롭고 집요했으며 김동철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야수처럼 번뜩였다. 교차로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위협감으로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근처를 지나던 몇몇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이며 힐끔거렸지만 감히 멈춰 서거나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민들은 박철민과 김동철의 평판을 익히 알고 있었다. 운 나쁘게 그들에게 걸린 사람은 지갑이 털리거나 몸에 상처를 입고 돌아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서연 역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침착하게 스쿠터를 세우고 시선을 내렸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며
최대한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작은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스쿠터의 시동을 끄자 두 남자의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박철민은 오른쪽, 김동철은 왼쪽에 서서 그녀의 움직일 공간을 봉쇄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관자놀이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히 뜨거운 햇볕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위압감 때문이었다. 순간 서연은 이것이 평범한 검문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자신의 용기와 신념을 시험하게 될 끔찍한 사건의 서막이었다. 젊은 여성으로서 그녀는 그날 오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박철민은 딱딱한 목소리로 서류를 요구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서연은 차분한 표정으로 작은 가방을 뒤져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꺼내 건넸다.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박철민은 서류를 받아들고 제대로 읽지도 않은 채 훑어보더니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모든 것이 곧 끝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거구의 남자의 표정이 갑자기 돌변했다. 그는 서연이 차선을 위반했다며 목소리를 높여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스쿠터는 분명히 도로 왼편 갓길에 차선을 조금도 넘지 않고 정확히 정차해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터무니없는 비난에 혼란스러웠다. 이 사람이 무언가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일까?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할 틈도 없이 옆에 서 있던 김동철이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난폭한 어조로 서연에게 스쿠터에서 내리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뜨거운 대기 속으로 울려 퍼지며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력을 과시하는 듯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을 다스렸다. 그리고 천천히 스쿠터에서 내렸다. 가슴은 불안감으로 세차게 요동쳤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인내심을 잃지 않았다. 멀찍이서 작은 구경꾼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이 길가에 멈춰서서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며 이쪽을 힐끔거렸다. 누군가는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히 나서서 도와주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박철민과 김동철이 어떤 자들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큰 손해나 상처 혹은 보복을 부를 뿐이었다. 그 침묵은 주변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고 서연은 마치 수많은 눈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너무도 목소리를 내주지 않는 삶에 갇힌 기분이었다. 김동철은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거대한 몸과 넓은 어깨가 서연의 시야를 가렸다. 이번에는 더욱 거친 목소리로 스쿠터 열쇠를 내놓고 멀리 떨어져 서라고 명령했다. 서연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스스로를 통제하려 애썼다.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은 거짓된 비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날 오후 한 젊은 전도사의 용기와 두 부패 경찰의 오만함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이 차선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모든 서류가 완벽하니 더 이상 붙잡아 둘 이유가 없다고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김동철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더욱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스쿠터에 아직 꽂혀있던 열쇠를 난폭하게 잡아챘다. 찰컥하는 열쇠 소리가 마치 더러운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서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몸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감이 차올랐지만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검문이 아니라 노골적인 갈취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박철민이 앞으로 다가와 서연과의 거리를 불과 몇 뼘 차이로 좁혔다. 그의 커다란 몸이 들이운 그림자가 햇볕에 달아오른 그녀의 얼굴을 가렸다. 박철민은 낮은 목소리로 마치 비밀을 속삭이듯 몸을 숙였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스쿠터를 돌려받고 싶으면 현금 100만 원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그 금액은 명백히 터무니없었다.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벌금이라고 하기에는 상식 밖의 액수였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조잡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잊고 그녀는 몸을 곧게 펴고 두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거절했다. 그녀에게 법은
특히 법을 수호해야 할 자들에 의해 함부로 농락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는 단돈 10원도 낼 수 없다고 또렷하게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몇몇 주민들은 숨을 죽였다. 젊은 여성이 저토록 흉악한 두 사람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서연의 용기는 오히려 박철민과 김동철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김동철은 주먹을 꽉 쥐었고 박철민은 턱이 딱딱하게 굳어질 정도로 이를 갈았다. 그들은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특히 자신들이 약하다고 여기는 여성에게는 더더욱 그랬다.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는 그동안 권력에 취해 있던 그들의 자존심을 후려치는 따귀처럼 느껴졌다. 뜨거운 오후의 열기 속에서 긴장감은 극도로 치솟았다. 이제 모든 구경꾼들의 시선은 한 곳에 집중되었다. 옅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전도사가 권력에 굶주린 거대한 제복의 두 남자에게 용감하게 맞서고 있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상황은 더욱 끔찍하게 변해갔다. 김동철의 고함은 잔혹한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거대한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짝파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뜨거운 도로 위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이들이 경악했다. 서연의 입술이 터져 선혈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눈빛으로 꼿꼿이 서 있었다. 그 따귀는 단순한 물리적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 한복판에서 힘없는 시민을 쓰레기처럼 취급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의도된 모욕이었다. 서연이 뺨의 통증에서 채 회복되기도 전에 박철민이 야수 같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거친 손으로 서연이 입고 있던 하늘색 원피스를 잡아챘다. 배 부분부터 아래까지 촥 하는 천 찢어지는 소리에 지켜보던 주민들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서연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수치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 때문이었다. 박철민은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그 짓을 저질렀다. 마치 대중 앞에서 젊은 여성을 욕보이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완전한 권력을 과시하는 자의 그것이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연이은 공격에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서연을 질질 끌고 갔다. 그들은 그녀를 길가의 커다란 전봇대로 데려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를 거친 밧줄로 묶어버렸다. 서연의 몸은 옴짝달싹할 수 없도록 단단히 결박되었다. 땀과 피가 뒤섞여 얼굴에서 흘러내렸고 찢어진 원피스 사이로 드러난 몸은 차갑고 고통스러운 쇠기둥에 강제로 기댄 채였다. 그 광경에 주민들은 숨을 삼켰다. 어떤 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어떤 이는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두려움이 용기를 압도했다. 누구든 저항하려 했다가는 똑같은 혹은 더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반면 박철민과 김동철은 큰 소리로 웃어댔다. 그들의 거친 웃음소리는 침묵 속에 갇힌 서연의 마음의 비명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에게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었다. 대중 앞에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확인하는 오락거리에 불과했다. 대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부리는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전시되고 있었다. 지켜보는 주민들은 그저 언젠가 정의가 찾아오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법과 인간성은 길 한복판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철민과 김동철이 자신들의 행동에 만족하며 거만한 얼굴로 현장을 떠나자 길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은 이제 서로의 눈치를 보며 망설였다. 돕고 싶은 마음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마침내 처참한 모습으로 전봇대에 묶여있는 서연을 참아 외면할 수 없었던 몇몇 주민들 사이에서 용기가 피어났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젊은 전도사의 몸을 올가매고 있는 밧줄을 풀기 시작했다. 이미 멍든 그녀의 피부에 상처가 더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밧줄이 풀리자 서연의 몸이 맥없이 쓰러질 뻔했다. 그녀의 하늘색 원피스는 심하게 찢겨 있었고 얼굴은 피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터진 입술과 고통을 참아내는 공허한 눈빛. 그녀를 부축한 주민들은 서둘러 택시를 잡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열쇠 없이 버려진 그녀의 흰색 스쿠터는 사건 현장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는 이제 서연이 병원으로 향하는 매 순간
두 경찰이 무력한 젊은 여성에게 얼마나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를 증언하는 침묵의 목격자가 된 듯했다. 그 폭행 사건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입에서 입으로, 한 가게에서 다른 가게로.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 소식은 육군 장성인 이진욱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서연의 절친한 친구이자 같은 교회 권사인 최수진의 남편이었다. 처음에는 이웃들의 두려움 가득한 수군거림으로 소식을 접했다. 마치 벌어진 일이 너무 끔찍해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강서연 전도사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나쁜 소식이 아니었다.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집에 있던 진욱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즉시 채비를 했다. 짙은 녹색의 반팔 티셔츠와 얼룩무늬 군복 바지를 입은 그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빨랐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서는 전쟁터를 누비던 군인의 위험이 묻어났다. 진욱에게 절차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규칙도 형식도 상관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서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듣고 죄 없는 여성에게 가해진 이 잔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병원의 소박한 치료실. 서연은 침대 위에 힘없이 누워 있었다. 온몸은 멍투성이었고 찢어진 원피스는 환자복으로 갈아입혀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심한 폭행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옆 테이블에 물컵을 집으려 했다. 진욱이 병실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시간이 왔음을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을 이야기해야 함을 알았다. 서연은 희미한 목소리로 그날 오후길 위에서 자신에게 닥쳤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입술에서 힘겹게 흘러나왔고 때로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느라 말이 끊기기도 했다. 서연은 김동철이 어떻게 자신의 뺨을 때려 피가 나게 했는지, 박철민이 어떤 표정으로 부끄러움 없이 옷을 찢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전봇대에 범죄자처럼 묶어놓았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비통하게 흘러나오며 병실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진욱은 침대 옆에 서서 묵묵히 들었다. 그의 목에 핏대가 섰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는 듯했다. 서연은 목소리가 몇 번이고 갈라졌지만 꿋꿋하게 말을 이었다. 그들의 행위는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한 여성의 존엄성과 인간성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두 경찰이 자신의 고통을 보며 얼마나 만족스럽게 웃었는지를 강조했다. 마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그들에게는 흔한 놀이인 것처럼 보였다고. 그 말들은 듣는 이의 심장을 찔렀다. 진욱뿐만 아니라 잠시 병실에 들어왔다가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서 있던 간호사마저 그 끔찍한 이야기에 몸서리쳤다. 진욱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턱이 단단히 맞물렸고 두 손은 하얗게 질릴 때까지 굳게 말아쥐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약속하듯 다짐했다. 이 고통을 결코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의 마음속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형성되었다. 어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세워져야 했다. 설령갈색 제복 뒤에 숨은 거대한 힘과 맞서야 할지라도. 여전히 힘없이 누워있던 서연은 그저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의 작은 목소리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날 오후 조용한 병실에서 한 장성의 맹세가 태어났다. 힘없는 시민을 짓밟은 불의에 복수하겠다는 맹세가. 서연의 증언을 들은 직후 진욱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넓은 복폭으로 병원을 나섰다.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몸에 붙은 녹색 티셔츠는 땀으로 축축했다. 얼룩무늬 군복 바지는 그의 군인다운 위엄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고 뜨거운 도시의 도로를 질주했다. 달리는 매 순간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철민과 김동철을 찾아내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서연에게 저지른 야만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생각. 인천 중부경찰서에 도착한 그는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를 본 경찰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할 뿐이었다. 일부는 놀란 기색이었고 다른 일부는 바쁜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진욱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는 자는 누구든 꿰뚫어버릴 듯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호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군인의 아우라는 선명했다. 이것은 평범한 방문이 아니었다. 분노를 품고 찾아온 한 장성의 방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박철민과 김동철의 행방을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들은 자리에 없었다. 어디로 갔는지, 어디서 근무 중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진욱은 주변의 얼굴들을 훑어보며 작은 진실의 단서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침묵뿐이었다. 다른 경찰들은 마치 입을 맞춘 듯 조용했다. 분명 무언가 더 알고 있을 텐데도 그들은 침묵을 선택했다. 겨우 흘러나온 정보는 마치 의도적으로 뒤틀린 것처럼 모호해서 박철민과 김동철의 흔적을 감추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진욱의 가슴 속 분노는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마치 보이지 않는 단단한 벽과 마주한 기분이었다. 두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워진 벽. 진실은 제복의 형식주의와 에어컨이 나오는 이 시원한 공간 뒤에 파묻힌 듯했다. 진욱의 가슴이 분노로 오르락내리락했다. 그에게 이것은 더 이상 소연을 위한 정의를 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썩어빠진 시스템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박철민과 김동철이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을 보호하는 다른 손들이 있었다. 어쩌면 더 높은, 더 강력한 손들. 정의를 찾아야 할 경찰서가 이제는 범죄자들의 보호 요새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진욱의 마음속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갈색 제복 뒤에 숨은 거대한 힘에 맞서야 할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파헤쳐져야만 했다. 분노로 가득 차 숨막히는 경찰서 사무실 안으로 누군가의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50대 남성이 깔끔하게 다려진 경찰 정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의 가슴에는 선명한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이 도시의 경찰서장 윤태섭 총경이었다. 키는 크지 않고 대가 조금 나왔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경찰들이 즉시 길을 비켜주며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다. 진욱은 날카롭게 고개를 돌려 그를 쏘아보았다.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눈앞의 남자가 평범한 길거리 경찰이 아니라 이 지역의 막강한 권력을 쥔 인물임을 직감했다. 윤 서장은 단호한 걸음으로 진욱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장군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잠재우려는 듯한 차분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진욱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서연에게 일어난 일의 전말을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고 문장 하나하나에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몇몇 경찰들은 고개를 숙였다. 윤 서장은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을 뿐이었다. 그는 너무나 침착했다. 조직의 수장이라면 격분해야 할 상황에서 지나칠 정도로 평온했다. 진욱의 말이 끝나자 윤 서장은 길게 숨을 내쉬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경찰 측에서 서연의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겠다고. 그의 말은 듣는 이의 귀를 안심시키는 진심 어린 약속처럼 들렸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달랐다. 무언가 짐작하기 어려운 기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그가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마치 진실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시선은 비밀을 품고 있었다. 진욱은 자신을 억눌렀다. 육군 장성으로서 그는 말로 교묘하게 사람을 다루는 자들을 상대하는 데 익숙했다. 그에게 윤 서장의 태도는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겉으로는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진욱의 군인적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욱은 일단 침묵하며 상대방을 가늠하기로 했다. 맹목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심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어쩌면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거대한 판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진욱의 발걸음은 여전히 분노로 무거웠다. 그는 방금 윤 사장과의 면담실에서 나왔다. 머릿속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맴돌았다. 그러나 그가 경찰서 복도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거칠고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강력한 발길질이 그의 등을 강타했다. 진욱의 몸이 차가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쿵하는 충격음에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췄다. 박철민이 그의 등 뒤에 꼿꼿이 서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육군 장성을 더러운 방식으로 굴복시킨 순간을 즐기는 듯했다. 진욱이 채 일어나기도 전에 김동철이 야수처럼 덮쳐들었다. 거대하고 단단한 그의 몸이 진욱을 짓눌렀고
거칠게 그를 경찰서 밖으로 끌고 나갔다. 진욱의 구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대중 앞에서 그에게 굴욕감을 더했다. 김동철은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그의 얼굴과 몸에 무자비한 주먹을 퍼부었다. 보호를 받아야 할 경찰서가 이제는 두 부패 경찰이 길거리의 집행관처럼 날뛰는 폭행의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경찰서 마당에서 우연히 그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은 경악할 뿐이었다. 그들은 군의 고위 장교가 삼류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것을 지켜보았다. 놀라움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들이었지만 감히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용기보다 두려움이 더 컸다. 저항하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군중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장군님도 저렇게 당하는데 우리 같은 서민이야 오죽하겠어. 그 말은 공기 중에 떠도는 섬뜩한 분위기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한편 박철민은 가슴을 쭉 펴고 서서 김동철이 계속해서 진욱을 구타하는 것을 보며 만족스럽게 비웃었다. 그는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경고했다. 누구든 이 시스템에 맞서는 자, 누구든 감히 목소리를 내는 자는 강서연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은 마치 유령처럼 떠도는 위협이 되어 그곳에 있던 모든 시민의 귓가에 깊이 박혔다. 그러나 진욱이 느끼는 고통의 이면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억눌려 있던 그의 분노가 힘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숙여져 있던 그의 시선이 서서히 들리며 결코 굴복하지 않을 군인의 눈빛을 드러냈다. 진욱의 몸은 잠시 휘청였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다. 김동철의 연이은 주먹질에 거의 쓰러질 뻔했고 박철민의 발길질은 여전히 등에서 통증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폭발적인 분노만을 담고 있지 않았다. 차갑고 통제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천천히 일어섰다. 하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은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된 힘을 보여주고 있었다. 주변 공기마저 그의 기세에 진동하는 듯했고 긴장된 분위기는 극에 달했다. 순식간에 방금 전까지 약해 보였던 그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진욱은 강력한 주먹으로 박철민의 얼굴을 가격했다.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박철민의 거대한 몸이 뒤로 나가 떨어졌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비록 두려움에 금세 입을 다물었지만 놀란 김동철이 덤벼들려 했지만 진욱이 한 발 더 빨랐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김동철의 몸을 경찰서의 철제 울타리에 처박아 버렸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울렸고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울타리가 분노한 한 장성의 힘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구경꾼들은 점점 더 늘어났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육군 장성 한 명이 그토록 흉악하던 두 경찰을 무력하게 만드는 모습에 방금 전까지 숨막히던 분위기는 이제 웅성거림으로 변했다. 용기를 내어 속삭이는 사람도 있었고 남몰래 미소를 지으며 오랫동안 억압받았던 마음속에서 작은 해방감을 느끼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 승리가 일시적일 뿐이며 박철민과 김동철의 배후에는 이 게임을 조종하는 더 큰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욱은 경찰서 마당 한가운데에 당당히 섰다. 그의 가슴은 감정을 억누르느라 거칠게 오르내렸다. 그의 목소리가 도로까지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 역시 힘없는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인 피해자일 뿐이라고 외쳤다. 그는 이 나라의 법이 그것을 지켜야 할 더러운 손들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켜보던 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그들은 단지 저항하는 한 명의 장교를 본 것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설 수 있다는 상징을 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욱은 더 이상 장성으로서만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동안 억압받아 온 시민들의 목소리 그 자체였다. 그 격렬한 싸움이 끝난 후 경찰서의 분위기는 갑자기 급변했다. 방금 전까지 고함과 욕설, 충돌음으로 가득했던 곳이 이제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현장 주변에 있던 경찰들은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다. 어떤 이는 책상 뒤에서 바쁜 척했고 어떤 이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심지어 몇몇은 불분명한 이유를 대며 마당을 떠나기도 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고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다. 모두가 마치 의도적으로 진욱과 이제는 무력하게 쓰러져 있는 박철민,
김동철 사이에 텅 빈 공간을 만드는 것 같았다.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었다. 무언가 덮으려 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진욱은 꿋꿋이 섰다. 몸은 여전히 상처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시선을 피하는 경찰들의 얼굴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 침착하고 너무나 수동적이었다. 마치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신경 쓸 필요 없는 작은 연극에 불과하다는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다. 어떻게 수많은 경찰들이 있는 경찰서에서 2명의 폭력배가 이토록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처음부터 누군가 제지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박철민과 김동철을 단독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주변 공기는 마치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을 품은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진욱은 무언가를 숨기려는 눈빛들을 느낄 수 있었다. 빠르게 지나가는 몇몇 경찰들은 심지어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마치 자신들의 눈이 진실을 누설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장성에게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명백한 신호였다. 그들을 보호하는 조직이 있고 부패를 덮기 위해 작동하는 여러 겹의 권력층이 존재했다. 박철민과 김동철은 그저 표면에 드러난 얼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졸에 불과했다. 그 생각에 진욱의 가슴은 더욱 세차게 요동쳤다. 그는 자신이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깨달았다. 법이 더 이상 규칙이 아니라 게임의 도구가 되어버린 영역. 이제 그의 모든 발걸음은 함정으로 가득 찬 전쟁터로 들어서는 것과 같았다. 경찰서에 들이온 침묵은 평온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순간 진욱은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 전체와 맞서야 할지라도 진실은 파헤쳐져야 하며 그 배후가 누구든 조만간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때쯤 진욱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가 떠 있었다. 처음에는 받을까 망설였지만 그의 직감은 이 전화가 평범한 전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불안에 떨리는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서둘러 용건을 전했다. 박철민과 김동철은 주범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조릴 뿐입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경찰 조직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은 힘입니다. 진욱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말했다. 서연에게 가해진 잔혹한 행위는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전략의 일부라고. 서연이 표적이 된 것은 길 위에서의 사소한 잘못 때문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전도사라는 그녀의 신분 때문이었다. 그녀를 공개적으로 욕보임으로써 특정 세력은 힘없는 시민들이 권력의 부당함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은 누구든 시스템의 반기를 들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메시지였다. 그 말들에 진욱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맞서고 있는 싸움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며 단순히 서연을 위한 정의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고위 관료들이 연루된 거대한 조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박철민과 김동철은 표면에 드러난 얼굴일 뿐 쓸모가 없어지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도구였다. 진짜 적은 회의 테이블 뒤에 투비 화면에 나와 인자한 미소를 짓는 고위층의 얼굴 뒤에 숨어 있었다. 법체계가 침묵 속에서 치밀하게 움직이는 그림자 집단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전화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급하게 끊겼다. 귀에는 차가운 딸깍 소리만 남았다. 하지만 진욱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정보 조각은 그동안의 예감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의 상대는 2명의 부패 경찰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권력 조직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눈은 새로운 결의로 불타올랐다. 이 싸움은 길고 위험하며 함정으로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맹세했다. 서연의 피와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그날 밤 조용한 방 안에서 한장성은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전장보다 훨씬 더 거대한 전쟁터로 막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그 사건 이후 하루하루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진욱이 경찰서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이후로
그의 집 주변에는 감시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항상 대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때로는 위치를 바꾸었지만 항상 시야가 닿는 범위 안에 있었다. 집 전화는 소리 없이 반복해서 울렸다.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분위기를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다. 그가 외출할 때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눈들이 멀리서 그를 따라붙었다. 행인이나 오토바이 운전자로 위장한 채 위협의 그림자는 길모퉁이마다 도사리고 있는 듯했고 적이 생각보다 더 가까이 움직이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의 아내 최수진은 그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상 평온하지 않은 집안의 분위기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의 밤은 불안으로 가득 찼고 시선은 항상 창밖을 살폈다. 누군가 엿보거나 침입하려 할까봐 두려웠다. 길 건너편에 낯선 사람이 오랫동안 서서 무표정하게 집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남편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에게 이 위협은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음모가 아니었다. 이미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었다. 그러나 수진과 달리 진욱은 오히려 확신을 굳혔다. 군인에게 이런 종류의 압박은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인에 불과했다. 그들이 감시할 정도라면 자신이 파고들고 있는 진실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었다. 진욱은 흔들리지 않았다. 비록 자신의 목숨이 담보가 될 수 있음을 알았지만 그의 생각에 포기는 선택지에 없었다. 그는 이 음모의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내 썩어빠진 뿌리가 드러날 때까지 계속 나아가야만 했다. 그에게 서연의 상처와 힘없는 시민들의 눈물은 저항 없이 묻히기에는 너무나 소중했다. 그래서 그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군 시절의 오랜 동료 몇몇에게 연락했다. 아직 군인의 맹세를 굳게 지키고 있으며 부패한 정치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대화는 도청을 피하기 위해 암호를 섞어가며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는 서서히 작은 원, 즉 때가 되면 움직일 준비가 된 개인적인 조직을 구축했다. 진욱은 이 싸움이 더 이상 자신과 2명의 경찰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견고한 어둠의 시스템에 맞서는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굳은 맹세가 울려 퍼졌다. 부당한 정권이 모든 힘이 자신을 덮쳐온다 해도 그는 끝까지 서 있을 것이다. 그날 오후 태양은 다시 도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진욱은 며칠간의 치료 후 서연의 상태가 호전되었는지 확인하려는 소박한 마음으로 병원을 향해 빠르게 걸었다. 그러나 병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다.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얼마 전까지 서연이 누워있던 침대에는 이제 깔끔하게 접힌 이불만 남아 있었다. 소독약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환자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진욱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즉시 근무 중인 간호사를 찾아가 설명을 요구했다. 젊은 간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관계 당국에서 환자분을 이송했습니다. 그 말은 진욱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관계 당국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무슨 근거로 가족의 동의도 없이 환자를 이송했는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진욱은 즉시 병원 복도를 샅샅이 뒤졌다. 모든 병실 문을 열어보며 서연이 다른 곳에 있기를 바랐지만 결과는 허사였다. 서연의 흔적은 마치 땅으로 꺼진 듯 사라져버렸다. 그의 내면에 불안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분노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타올랐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진욱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평소라면 붕괴쓸 도로가 유난히 한산했다. 그때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차창이 서서히 내려가며 낯익은 얼굴이 드러났다. 윤 사장이었다. 그는 깔끔한 제복 차림으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진욱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를 찾으시는 겁니까? 장군님, 그 말은 강력한 따기와도 같았다. 동시에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대답이기도 했다. 순식간에 진욱은 이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적, 그림자 뒤에 숨어있던 배후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단순한 길거리 불량배도 졸도 아니었다. 권력의 의자에 편안히 앉아있는 지휘관 그 자체였다. 윤 사장의 미소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가 바로 법을 올가매고 있던 거대한 음모의 일부라는
은밀한 고백이었다. 진욱은 그 자리에 굳어섰다. 가슴이 세차게 울렸다. 자신을 기다리는 싸움이 예상보다 훨씬 더 어둡고 깊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야기는 서연의 운명과 마침내 진짜 얼굴을 드러낸 거대한 어둠의 조직에 대한 거대한 미스터리를 남긴 채 막을 내렸다.